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또 판례 공부가 좀 나왔네요. 대법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주요 판결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 틈틈이 우리 이것을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뭐가 나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사사건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요 민사사건. 자, 민사사건이라는 것은 민법과 그 민법에 있는 특별법들이 있죠. 뭐 집합건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민사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것도 집행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또 특별한 중재 판정의 집행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도 나와 있네요. 자, 지금까지 제가 판례 공부에서 좀 보기 드문 것이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중재 판정에 대해서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민사에서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는가 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수의민과 위민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어떤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 이렇게 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소유권 관련된 내용이니까 민법에 관련된 사항이죠. 한번 보자. 나중에 한번 봅시다. 배당금 청구 요거는 어디입니까? 배당금 딱 보니까 여러분들 그쵸? 요 상법에 관련된 사항이겠죠. 그래서 배당금 청구 요 부분도 나중에 상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한번 여러분들 집합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회사를 회사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그 회사를 운영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 개별로 앉아 뭐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앉아 이 부분은 상법과 관련 배당금 청구 이건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호텔이죠, 여러분들. 호텔에서는 여기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 호텔 관리단에 있는 분들은 뭐 운영사와 배당금 문제 이런 때문에 다시 말해 수익금이죠. 이런 문제로 가지고 많은 분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나 행정사한테 맡기는 거랑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맡기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맡기셔야 되고, 변호사도 좋고 법무사 행정사도 서로 좋아요. 이렇게 서로 소통도 잘 되고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뭔가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손해배상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민사사건이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항이긴 한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부동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주식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인도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건물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임대인이든 임차인 또는 은행이 있죠. 입장에서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 또는 뭐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께서는 이걸 좀 잘 봐야 되고, 이것이 집합 건물과 관련이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는데,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 직접적인 인과관계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맞으면서 그 길가에 넘어져서 그렇게 해서 좀 머리가 다쳤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랑 같이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냥 그 친구가 본인이 뭐 전화를 받다가 있죠. 아니면 저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뭐 다툼이 있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적인 다툼일 뿐인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냥 열받아가 그냥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혼자서 고함 지르고 하다가 어디 차 사고를 났다. 그럴 때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아닌 거죠. 제가 이게 그 사례를 들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례를 좀 드렸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인 관계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점을 나중에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집합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죠. 전용 부분에 여러분들 전유 부분, 다시 말해서 전유 부분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1211호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두 분 이상이 만약에 그 매수를 해서 지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그 분할을 하느냐,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유물 분할이 공용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차 수당 지급, 요거는 근로기준법 관련된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집합건물과 이것도 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는 보면 그 관리업체 직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그 우리 그 소유자 입점주 분들의 그런 권익을 위해서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필요 없는 인력은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은 그 별거는 없습니다. 복리후생이라는 거는 그냥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뭐 커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가끔씩 사나 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여러분들 연차 수당 지급이라든지 연차 휴가를 그냥 수당을 지급하는 거, 연차 휴가를 좀 충분히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관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크게 뭐 회사처럼 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차 휴가를 좀 주는 걸로 근로기준부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주총회 소집 허가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회사와 관련되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볼 건데, 이때 한번 보도록 하죠. 보긴 합시다. 특히 이제 호텔과 관련되어 가지고 운영사 직영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하는 거라도 이게 상당 인과관계, 아까 인과관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접적인 경우는 인과관계가
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또 일단 봅시다. 그래서 민사사건 이제 이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사항인데 일반행정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일반행정 부분에서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해소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오염 물질을 갖다가 배출했을 때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해소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별도로 보니까 공정하게 거래를 하지 않아서 이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이 납부 명령이 들은 상황에서 한번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가장 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쟁들이 우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는 이 대법원 판례 공부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제가 물 한 잔만 좀 하고 또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업 정지 처분 취소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 분도 이제 또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 오염 물질을 배출을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정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업 정지를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차후에 논의해 봅시다. 자, 행정 부분에서 한번 봤었고요. 이제 볼 거고요. 나중에 조세 부분도 정려세 연대 납세 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 등의 취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속세하고 정려세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형사사건, 업무방해,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폭력 이런 행위들은 어떤 그곳에 대한 형사사건은 어떻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많네요. 그렇죠? 이번에 좀 사건이 좀 많습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뭐 몇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고 자, 이런 과정에서의 공소장 변경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공소장 변경의 기준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실체적 경합이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잘 나와 있네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도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 관련되어서.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이게 참 우리나라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게 사기치고 있는 거는요. 그 다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여러분들 특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있죠.
돈의 눈물어서 자칫 잘못하시면 그 횡령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물욕에 너무 이렇게 있다 보면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에 다른 데 투자를 해가지고 더 수익을 많이 내면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그 근로자분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고민해보고 절차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야지 본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전체 흐름은 좀 봤습니다. 오늘 먼저 중재 판정의 집행 이 부분만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있어서는 중재법 제4조 제4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채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조회에 포함되는지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 건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중재와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있습니다. 자, 중재와 관련된 거 좀 더 보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디 있죠? 집합 건물에 대한 분쟁, 뭐죠? 분쟁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좀 이따가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처음 단계는 바로 소송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 대화도 안 되면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처음에 뭐다? 대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고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 만약에 안 되면 내용 증명서를 이렇게 보내시고 이것도 잘 안 된다. 시정이 안 되고 하면 또 뭐 합니까? 그 이후에 요 분쟁 조정위원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정에 요청을 하시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웬만하면 있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거쳐줘야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소송을 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있죠. 여러분들 그 기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있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시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법입니다. 법률에 기반해서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없이 한다는 말은 뭐죠?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집합 건물은 그 소유자 입점주분들과 관련된 재산권과 영업권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에 기반해 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해야 되지 본인들 그 경험치로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또 아셔야 될 것이 친분 관계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계모임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사항인 줄 아시겠죠? 그 계모임처럼 해서 법률에 위반되는데도 위반되는 말을 하는데도 위원들이 법률에 위반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관리인이 법률에 위반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어도 그냥 뭐 친목 단체처럼 이렇게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그때 바로 지적을 해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뭐죠?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요즘은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 절차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에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합의하는 기준을 좀 안 되면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누군가가 신청을 했겠죠. 중재를 하자라고 신청을 했으면 그러면 받은 날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들겨서 이제 그 나중에 신청인이 있을 거고 요 분쟁이가 있을 거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신청을 하면 요거 비신청인에게 도달하죠. 요때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중재 요청서의 통지는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요거는 통지해야 되죠.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중재 판정의 취소, 승인 거부 또는 집행 불허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양 당사자가 통지를 받고 했어야 되는 거죠. 한편 중재 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 그렇죠.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 연락 장소로 보되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그러니까 그 소지가 있을 거고 이랬는데 만약에 주소지에는 사람이 안 산다면 그 소지에 하는 게 제일 나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비신청인이 있는 곳을 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곳 그 주소지로 보낸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 우편이라든지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방법에 의해서 서면이 발송된 때 수신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발송을 우편 방법에서 서면이 발송된 때입니다. 알 수 없을 때 최후로 알려진 그러니까 최고를 할 때는 발송된 때입니다.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해서 적절한 그 조회를 하였는지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보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라는 겁니다. 그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중재 절차에서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렇죠.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 등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된 문서라든지 계약 전후에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주소의 확인이라든지 그러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연락처로의 연락,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의 방문이라든지 중개인이라든지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든지 보증인이 상대방인 경우 주채무 등 계약 관련자에게 문의 혹은 법인 등기부나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공부의 확인 등의 노력 여부도 적절한 조회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은 채권 채무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 증명, 우편물 등을 첨부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죠.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 최후 주소로 확인하는 것 적절한 조회다. 자, 여러분들 앉아부터 시작합니다. 앉아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 좀 천천히 나간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제가 미리 좀 판례 공부해서 중재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검색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를 쳐보십시오. 치시면 여기 나오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시면 자, 중재와 관련된 건 어디 있냐 하는 거 여러분들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중재 관련된 거 조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재 조정이 여기 있네요. 여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했죠. 제 52조의 2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요부터 해서 쭉 나와 있고요. 밑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을 두들기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자에 관한 분쟁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 관리위원회 선임, 해임 또는 관리단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분쟁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도 되고요. 관리비의 징수, 관리,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다음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분쟁,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 분담과 구분 소유권 기속에 관한 분쟁, 소음, 진동, 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그 밖에 이 법을 적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이런 것들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해난 거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위탁계약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건물의 대지, 이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규약에서 정한 전유 부분의 사용 방법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이랬지 규약에 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유자 거니까 규약에서 정한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든 뭐 각종 징수 관리 및 사유에 관한 분쟁, 관리 위탁 등 관리단 책임이랑 계약에 관한 분쟁. 자, 뭐 요렇게 그 밖에 법 제52조 제2가 있죠. 1항에 관련된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집합금융 아까 중재법. 그러니까 요 분쟁조정위원회도 어디를 기준으로 중재법을 기준으로 뒀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중재법 이렇게 치시면 여기 나옵니다. 중재법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법은 중재에 의해서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근본 뿌리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상의 분쟁,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의 분쟁을 법원의 재산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이라고 했죠. 여기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하는 절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다 집합금융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 거니까 한번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틈틈이 시간 날 때 두 번째부터 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합금융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